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파리로서의 민속학자,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파리입니다. 파리로서의 민속학자라는 제목 하에 부제목 무형문화유산에서 외부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1년에 일본 동북지방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와테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도에 해당되는 이와테현의 한 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는 전통 예능인 가구라라고 하는 예능이 있는데, 이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폭망한 그 지역에 전승되고 있던 이 가구라의 부활과 관련해서 필자가 직접 참가한 사실을 되돌아보면서 연구자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해당 전통 예능의 그 전성 주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평소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깊이 대상이었지만은 지진과 같은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 아닌 개인과의 어떤 관계를 매개하는 그런 중개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에서 타자의 외부인의 역할을 검토한 논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민속학자를 이제 뭐로 비유를 했냐면은 자신들이 연구하는 연구 대상인 전통 예능을 모기처럼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파리라고 아주 절묘하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지에서 외부인의 어떤 존재가 깊이 대상이거나 아니면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었지만은 외부인이 문화유산 공동체의 전성 주체로서 직접 참여함으로써 본래는 상당히 폐쇄적인 그런 공동체가 한층 외부를 향해서 열린 성향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재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포인트는 이거 같습니다. 우리가 유산 현장 아니면 문화재 현장 아니면 민속 현장이라도 해도 좋습니다만은 그 현장에서 민속학자는 어떤 존재인가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속학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서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하면서 질문하고 자료를 얻어오는 걸로 그치느냐, 아니면은 현지의 그 전성 주체들에게 때로는 피해를 주지 않느냐, 아니면 때로는 도움을 주느냐 등등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논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리로서의 민속학자. 먼저 파리로서의 민속학자는 사실 파리로서의 인류학자 아니면 파리로서의 사회학자라고도 바꾸어서 말할 수 있다는 점을 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문기사입니다만은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이 필자는 모리오카 대학 문학부에 재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와테현은 또 그러면서 이 이와테현의 문화재 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필자는 연구자로서의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기보다도
뭐 어쨌든 이 중간 지원을 철저히 하자라는 그러한 생각에 민속 예능 지원에 관한 다양한 활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허가 된 이 지역의 주민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도 자신들의 어떤 활동을 재개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피해 지역의 민속 예능단체를 조금이라도 지원할 생각으로 각종 기금을 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성금을 가능한 많이 받아서 이 민속 예능단체에 제공하는 일이 동분서주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진으로 인해서 유실된 그러한 전통 예능의 이 가구라, 연예인 가구라를 연행할 때 사용됐던 그런 도구를 되찾아오는 것이 급선무였고, 또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필자가 한 활동 중에 가장 큰 활동은 뭐냐 하면은 아마도 이게 일본 음악재단이 바이올린, 아주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팔아가지고 그 금액이 약 한 12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 그 돈으로 설립을 한 일본 재단이라는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예능진흥기금을 상당 금액 중개를 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민속예능단체에 총 7억 6천만 원 이상을 신속하게 이제 지원받을 수 있게끔 중개자 역할을 함으로써 각 단체가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운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기금을 포함해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것이, 중개하는 것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자신이 쓴 논문 지진 피해와 예능, 지역 재생의 원동력이라는 그런 부제가 달린 논문에서 이러한 활동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여러 신문사로부터 이제 인터뷰를 받고 그 인터뷰가 기사화되는데 그때 이제 본인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파리로서의 민속학자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려가지고,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민속학자는 파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평소에는 지역 예능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그걸로 밥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다만 파리는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정보나 관계를 매개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역에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뭐 이러한 기사가 코베 신문에 7월 달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또 모리오카 대학교의 그 하시모토라는 교수는 지진 발생 후에 자주 피해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토 예능의 어떤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본 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합니다. 이럴 때밖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이 하시모토 교수는 과로로 인해서 치통을 앓고 있는데 링거 주사까지 맞았다. 그런 내 자신을 파리로 표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일본 경제신문에는 평소에는 예능을 소재로 이제 논문을 쓰지만은 위기 때는 뛰어다니며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기사도 실리게 됩니다. 뭐 이렇게 파리로서의 민속학자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내용을 2015년 12월에 무용학회 학술대회에서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실제 제목이 협동하는 공동체 부제로 민속예능을 부활시키는 방법의 가능성이라는 주제 발표 서두에서 모기나 아니면 곤충을 끌어옴으로써 파리가 가진 어떤 고유성을 강조할 수 있게 되고, 강조를 하면서 파리로서의 민속학자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 여기 이제 인용을 그대로 실었는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저는 민속예능학자는 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우리는 지역 예능에 의지하고 있지만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자료를 얻지만은 실제 도움을 주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런 예능이 있기 때문에 논문도 쓰고 취직도 하곤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박사학위를 받고 책을 출판하고 훌륭하게 되는 어떤 기생충 같은 존재입니다. 뭐 그건 그대로 좋은 일이지만은 딱히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모기나 곤충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또 필드지, 조사지를 바꾸면서 돌아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후계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진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지역 주민들 힘만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개자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를 연결해 준다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의 도움으로 연구를 해 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럴 때 정도는 신세진 것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기금을 중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인간관계가 어렵고 좀처럼 친해지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스트레스로 치아가 흔들려 결국 치아를 뺐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예능 전승자들의 도움으로 논문을 쓰고 기생충이기 때문에 이럴 때만큼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는 민속학자는 파리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곤충도 모기도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는 곤충이나 모기가 사람을 물기 때문에 인간도 곤충이나 모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은 사실 파리는 물지는 않습니다. 그죠? 쏘지는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인간도 파리를 쫓아내기는 해도 죽이려는 경우는 적습니다. 파리채 가지고 많이 죽였는데, 그렇죠? 플라톤에 져서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을 저자는 인용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를 품성이 아니면 소성이 좋은 말로 비유하면서 자신은 말을 찌르는 곤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신의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에 한 마리의 말이 있다고 상정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성격이 온순한 덩치 큰 말이지만은 크기 때문에 보통 말보다 굼뜬 면이 있습니다. 이 굼뜬 말을 갖다가 정신 차리게 하려면 뭔가 모기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즉 신은 나를 그 곤충과 같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보낸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나는 당신들을 눈뜨게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디든 따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설득하기도 하고 비난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소크라테스가
결국 사형을 선고받아 독살됩니다. 아테네는 심성이 착한 크다란 말을 찔렀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라는 곤충은 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도 아무것도 아닌 이 필자는 곤충으로서 민속예능을 찌름으로써 민속예능에 눈을 뜨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현대 일본에서 민속예능은 좀 평소보다 좀 좀 속되게 얘기하면 둔한 구석이 있는 경우에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찔리지 않아도 눈을 뜨고 있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일한 상태를 향유하고 있는 민속예능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속예능을 다루면서 무형문화유산의 외부인의 역할을 검토하는 이 글은 필자 자신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은유로서 곤충 혹은 모기보다도 파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매개로 함으로써 해당 활동을 변화시키는 아니면 발전시키는 계기를 제공하는 존재로서의 파리 말입니다. 특히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이 발효된 2006년 이후 민속예능도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위치부여되었고 예전보다 한층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민속예능이 과소화라든지 아니면 고령화로 인해서 후계자 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재난지역의 민속예능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었지만은 우리들이 민속예능을 제고하고 그 의미를 재발견하거나 재인식하거나 하는 계기로서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민속예능의 가능성을 촉발시키려고 한다면은 우리 같은 민속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민속예능은 오늘날 유네스코가 정한 무형문화유산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오랫동안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무형문화재로서 다루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다른 선생님의 논문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무형민속문화재의 어떤 사회성을 주제로 한 논문에서 무형민속문화재의 어떤 탄생에 대해서 이 필자는 요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관련한 배경적 상황도 포함해서 관련하는 분야를 발췌해서 지금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재보호법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50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문화재보호법에 관한 법률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사실 고사사 보존법, 요거는 오래된 신사하고 그 다음에 저리다가죠. 고사사 보존법, 그 다음에 사정명성 천년기념물 보존법, 그 다음에 국보보존법, 이러한 것들이 존재했습니다만은 개별 법률이 어떤 한정적인 대상을 다룰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그 활용을 도모해서 국민문화 향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재를 정의해서 그 내용과 가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문부성에 있는 외국 문화재보호위원회 현문화청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우리도 문화재청이 외청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문화재보호위원회를 설치해서 문화재보호 행정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문화재보호법은 기존 법률이 다루지 않았던 무형문화재를 포함하고 있고 민속예능도 그 범주에 포함을 시켜서 여러가지 기금 조성과 그 다음에 공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 시연이라든지 그죠? 예. 다만 지정제도는 이때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54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에 관한 정의를 정비하고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기념물 4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세계에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요 무형문화재 이른바 인간 국보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고 중요 무형 민속문화재 이외에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을 선택하여 기록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또한 민속자료는 유형 민속자료를 중요 민속자료로서 지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무형 민속자료에 대해서도 선택해서 기록 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른 선생님의 논문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민속 자료는 의식주, 생업신앙, 주로 민간신앙입니다만은 세시풍속 등에 관한 풍속 그 자체를 말합니다. 무형의 민속 자료를 지정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고 지정 제도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속예능은 무형문화재와 무형민속자료 어느 쪽에도 포함되는 애매한 기준이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1951년에 결정된 조성 조치를 강구해야 할 어떤 무형문화재 선정 기준에 따라서 1970년 이후는 매년 기록 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무형문화재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를 거치면서 근대화, 도시화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된 결과로서 문화재는 많은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1975년에 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습니다만 75년이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재는 앞에서는 4가지 분류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는 유형, 무형, 민속문화재, 기념물, 전통적 건조물 이렇게 5종류로 분류됐습니다. 민속자료는 민속문화재로 명칭이 바뀌고 유형뿐 아니라 무형민속문화재에도 지정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민속문화재는 의식주, 생업신앙, 세시풍속 등에 관한 풍속관습, 민속예능 및 이러한 것들에 사용되는 의복이라든지 기구라든지 도구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가구라든지 그 외 물건으로 어떤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민속예능과 관련해서 가장 크다란 변화는 뭐냐면은 민속예능을 민속문화재로서 획일적으로 자리매김한 것이었습니다. 구법상에는
옛날 법상에는 민속예능이 어느 문화재 종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운영상에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 어디에든 속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다뤄왔습니다만은 법을 개정해서 민속문화재에 속하는 것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이후 민속예능은 중요 민속문화재로서 지정 또는 기록 작성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무형의 민속문화재로서 선택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능의 발생 또는 성립을 나타내는 것, 두 번째는 예능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것, 그다음 세 번째는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보호법을 토대로 각 지자체에서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서 문화재보호조례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제정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의 민속예능이 우리 같으면 도시의 무형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앞선 수업 시간에서 한번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시도까지는 있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의 면 단위까지 지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이러한 문화재로서의 민속예능을 주제로 한 히오키 사토루라는 연구자의 논문에 의하면은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한 배경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민속예능을 무형민속문화재로서 자리매김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것이 유네스코 2006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이 발효된 2006년 이후가 되게 되면은 민속예능은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자리매김되어 갑니다. 또한 히오키 사토루의 다른 논문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민속예능이 함의하는 특징을 논의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에서는 기본적으로 변화의 특징이 있더라. 다음 두 번째는 당사자성, 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입니다. 1번에 이 변화는 현상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다룬다는 의미에서 현상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일본의 문화재 보호법의 어떤 사고방식에는 없는 새로운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전해져 온 문화재가 변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가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가치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당사자성입니다. 일본 문화재 보호의 사고방식이 전성자의 의지보다도 국민이 향유하는 수혜 쪽에 무게중심을 두게 되었고, 연구자에게는 그 수혜를 고려를 해서 전성자를 지도하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은 이리적으로 전성 주체 공동체의 것이고 그 사람들의 의지와 판단에 기초해서 전성된다는 그 과정을 보호하는 것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리입니다만은 소유자나 그것을 대체하는 관리 책임자라는 존재의 관리라는 행위를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문화재 아니면 문화유산 전성 공동체이고 당사자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사적인 성격이 강한 권리로 여겨온 반면에 공공의 이익, 즉 공이익은 공적으로 열린 것으로 생각해 왔지만은 이 양극에 대해서 관리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 중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적, 우리가 이 더불어 하는 이 공적인 사회관계에 의해서 실제 어떤 민속 예능이 전승되는 상황과 문화재나 문화유산이라는 제도의 접점을 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들은 효키 사토루 자신이 제청하는 어떤 민속 예능 관리 접근에 의한 것이지만은 민속 예능의 어떤 현황에 비추어봐도 충분히 우리가 설득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효키 사토루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야 어쨌든 간에 민속 예능의 현황을 보게 되면은 특정 지역과 결부된 점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 실태에 맞지 않다. 귀농인 아니면 이주자는 제쳐두고라도 거의 지역과 연관이 없는 외부인에 의해서 전승활동이 유지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사례는 많이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공연 장소나 아니면 공연 기회가 바뀜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민속 예능 전승에서 지리적 어떤 배제 아니면 배제성이나 아니면 폐쇄성은 점차적으로 계속 낮아질 겁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 또한 관리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연행해야 하는지 그 자체가 일정한 일정한 구성원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합의 형성 아니면 의사결정의 여러가지 측면도 해당 민속 예능 관리의 한 측면으로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소유나 어떤 공공의 이익은 먼저 관리 실태에 따라서 그것과 조화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의 관점에서 민속 예능의 전승활동을 고려함으로써 효키 사토루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속 예능의 공연 형태의 어떤 변화를 그것을 전승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된 길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어떤 이러한 판단이나 합의 형성 과정에 정통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야말로 해당 민속 예능의 당사자로서 구성된다면 관리 주체를 구성하고 그 주체에 의해서 관리 내용이 구성된다는 의미에서 양자는 상호 규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효키 사토루의 이야기를 끌어옵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상황이 바뀌면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한 번 내린 판단이 나중에 부정되거나 아니면 수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옛날 방식이 옳은 방식이다라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택한 방식이 항상 최선이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그때의 시점에서 사람들은 더 좋다고 여기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체의 존재 방식도 마찬가지로 바뀌게 되고 수정되어 가면서 의견을 맞추는 현장에 참가하는 형태로 그때마다 등장을 합니다. 때로는 외부인으로서의 연구자가 그곳에 불려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효키 사토루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핵심에는 죄송합니다. 이 보조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보호. 예.
이러한 관리 실천의 축적에 의해서 문화의 다양성이 실현됨을 기대한다는 어떤 취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랫동안 무형민속 문화재로서 다루어온 민속 예능이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자리매김된 경위는 외부인도 포함한 다양한 당사자가 구성하는 네트워크를 향해서 민속 예능을 개방하는 계기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본 지진은 바라든 바라지 않았던 그런 사태를 비약적으로 추진시키는 계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오키 사토루 자신도 공연 장소나 기회가 바뀜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찾는 예도 적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동일본 지진 후에 민속예능이나 의례활동 상황은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각주를 달고 있습니다. 한편 코다니 류스케라는 연구자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재난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정리한 논문에서 문화유산과 문화재와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다음에 동일본 대지진의 일련의 활동에서 실감을 한 것은 그 가치평가의 전성자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가치를 평가하는가. 그래서 코다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재 구제 사업이 소유자의 요청에 의거한 활동을 전제로 실시하고 의뢰 행사의 제기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도 지역의 요청, 열의를 전제로 추진되었다. 즉 문화유산의 가치 부여는 학술적인 것, 예술적인 것도 아니고 소유자를 포함한 지역의 가치 부여에 의거해서 평가되는 것이 출발점이다. 말을 바꾸어 하자면은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문화재로서의 평가와 더불어 지역의 평가가 병립하고 복합적인 평가를 인정하고 그 평가 판단 속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코다니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활동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의거해온 문화재라는 개념이 대치되어야 할 것으로서 전성자의 지역 가치 평가를 중시한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을 제시해서 그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새로워도 당사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대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이 위기적인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당사자가 가치를 인정하고 공동체 재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앞서 소개한 히오키 사토루도 강조한 것처럼 민속예능을 관리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판단이나 합의 형성 과정에 정통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 집단이야말로 해당 민속예능 당사자로서 구성되는 이상 그러한 전성주체 공동체에 외부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동일본 대지진 이후는 재난지의 어떤 민속예능에 관해서 거의 지역과 관련이 없는 외부인에 의해서 전성활동이 유지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외부인으로서 연구자가 그 장소에 불려가는 경우마저도 있었고 이 논문의 필자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 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